지난 시간에 있었던 질문지법과 달리 실험법은 강한 통제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질문지법은 질문지를 사전에 만들어가지고 적절한 틀을 만들어서 배분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간편하지만 질문지에 응해주는 사람을 뽑는 것과 그들이 질문에 응답한 다음에 제출할 때 연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분명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에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실험법은 통제된 상황에서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방식과 절차를 있는 그대로 쓰면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을 텐데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탠리 밀그램은 미국 국적의 심리학자죠. 사회심리학자. 이분이 예일대에서 1961년과 62년에 걸쳐서 실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들에게 알려줬던 공고문은 기억력에 관한 실험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이었습니다. 1시간당에 4달러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또 하필이면 4달러잖아요.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4달러. 그 4달러를 줄 테니까 와라 였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1시간에 4달러도 주고 또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에게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 역할이니까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실험 자체는 기억력에 대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왼쪽에 지금 사진이 아마 등장할 텐데요. 나치 독일에 가장 강력하게 협조했었던 히틀러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와 있는 그 사진은 이스라엘이 나치 독일이 전쟁에서 진 다음에 숨어 살았던 이 아돌프 아이히만을 잡아가지고 전쟁 법정에 세운 그 모습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 히틀러를 위해서 가장 앞섰던 일들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나치 독일이 가장 나쁘게 했던 해악적인 행동 있잖아요. 예, 유태인 학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히틀러의 명령을 받고 굉장히 열심히 회사원이 사장의 명령을 듣고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열심히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죽고 전쟁이 끝나다 보니까 아이히만은 두렵죠. 왜냐하면 자기가 저지른 죄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거 들통나면은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처벌할 게 분명하니까 먼 곳으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유태인들로 구성돼서 만들어진 이스라엘은 결코 이 나쁜 사람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소문하고 연구하고 찾아간 끝에 잡아서 법정에 세우죠. 이게 당시에 선생님은 물론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당시 전 세계인들에게 꽤 많은 의문이 있었거든요. 아, 그 정도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막 체력도 크고 무섭게 생기고 우락부락하고 원래 타고난 천성 자체가 폭력이 가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 선생님이 그 지난 시간에 등장시켰던 그 피규어 코난을 보면 코난 즐겨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코난뿐만이 아니라 뭐 스릴러 영화나 뭐 범죄 수사물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처음에는 시청자를 은근히 속여요. 시청자들의 또 편견을 약간 꼬집는 것도 있는데 외형적으로 저 사람이 범인일 거야. 뭔가 좀 무섭게 생기고 말도 좀 세게 하고 그런 사람이 뭔가 용의자인 것 같지만 나중에 조사해 보면은 전혀 범죄랑은 담 쌓고 살 것 같은 사람이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아돌프 아이히만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범죄자의 전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오니까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이기도 있지만 체구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약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시청자들의 마음에 큰 충격을 던져준 것은 이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 때문이었어요.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물어봅니다. 당신 반성하느냐? 왜 그랬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요즘에는 요즘이 아니지. 뭐 반성을 하지 않는 범죄자도 많잖아요. 코난 같은 거는 코난이 범인 당신이야 그러면 처음엔 부정하다가 막 울면서 반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만은 눈곱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얘기해요. 나는 내 행동이 결과적으로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절차적으로 나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뭘 칭찬을 받냐. 아이히만의 생각은 이거였던 거예요. 히틀러의 명령에 내가 불복할 수가 없지 않느냐. 나는 군인이었고. 그래서 그의 명령에 충실히 따랐을 뿐인데 어떻게 나를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켜요. 사람들에게. 아, 사람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도 권위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굉장히 센 사람의 아주 비도덕적인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고지고대로 흔히 말하는 모범생처럼 따라간다면은 얼마나 잔혹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실제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이 재판 과정을 본 다음, 그분도 아마 선생님이 알기로는 유태인인데 악의 평범성이라는 주제로 또 책을 씁니다. 이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진짜 악한 행동은 악한 DNA를 가지고 악한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들만 저지르는 걸까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거를 알려주고 실험에 참가하라 그러면은 당신의 극악무도함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쁜 행동을 하겠습니까? 되게 고귀하고 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그렇지. 기억력에 대한 테스트에 선생님을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합니다라고. 이게 실험법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에요. 사람을 상대로 이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걸 속일 수밖에 없어요. 이 연구의 원래 취지나 목적 같은 거 있잖아. 걔네를 숨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사람들이 일단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사람들이 방에 들어오니까, 사진 지금 보이시죠? 방에 들어오니까 칸막이가 있고 그냥 책상에 앉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이 학생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 리스트가 쫙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리스트를 보고 질문을 냈는데 학생은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옆에 이상한 전기 기계 같은 게 쫙 있어요. 그래서 박사가 와서 말을 합니다. 기억력의 테스트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전 뭘 해야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제시된 질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죠? 건너편의 학생이 그 응답에 반응을 합니다. 틀렸는지 맞는지를 알려드리죠. 틀리면요? 좋은 질문인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틀리면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주시면 됩니다. 전기 충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 전기 충격은 5V, 10V, 15V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문제 틀리고 세 문제를 틀리면 같은 전압의 충격을 받는 게 아니고 계속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증가되냐면 450V까지 전기 충격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업 듣다가 잠깐 여러분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보고 있을 테니까 잠깐 여러분 콘센트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기본 전압은 220V란 말이야. 220V의 2배가 넘는 전압을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놀라다가도 처음에 놀랬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절대 죽지 않으니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굉장히 유명한 예일대에서 온 막 학자, 박사라고 하고 옆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막 동조하는 거예요. 진짜 죽지 않아요. 나 해봤는데 안 죽던데요? 이러면서 굉장히 센 권위자가 나에게 권위를 가지고 압박하는 거야. 이거 복종하지 않으면 당신 진짜 좀 후회하는 거다. 그리고 1시간에 얼마를 못 받아요? 네. 4달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4달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선생님이 볼 때는, 여러분이 볼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달러가 지금 만약에 환율로 1달러 1,000원이라고 하면은 4,000원이잖아. 4,000원 물론 없다가 생기면 꽁돈이지만 그냥 생각했을 때 4달러는 큰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91년도에 새우깡 한 봉지가 150원인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기억에. 왜냐고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 선생님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 선생님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실험에 참가했는데 자꾸 틀리는 거야. 당연히 틀리게 돼 있었어. 실험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그 칸막이 반대편 사람도 학생이 아니라 배우였어요. 배우. 연기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틀리고 돌리고 틀리고 돌리고 하니까 어떤 사람도 있냐면 나중에 점점 틀리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내 질문에 지금 저 자식이 좀 대답을 잘 못하네? 더 세게 막 돌리려고 하고. 물론 어떤 사람은 돌리다가 무서워해. 왜냐면 연기를 해야 되니까 10V 돌렸어. 3번 틀렸네요. 10V 팍 하면 처음에 작게 돌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돌려가지고 15V, 20V 하니까 하고 100V를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0V쯤 돌리니까 사람이 소리를 안 내는 거야. 당연히 소리를 안 내게 연기를 하게 돼 있었지. 그래가지고 막 얼굴을 막 싸매고 막 걱정을 하는 거야. 막 손도 떨고. 저 박사님
저 사람이 지금 틀린 건 틀린 건데 제가 돌리니까 저 사람 반응이 없는데요?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박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제가 내라는 문제만 내면 됩니다. 저 사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냥 문제를 내세요. 틀리면 전기를 돌리세요. 라고 한 거야. 실제 이 실험 전체를 하기 전에 설문지를 돌려요. 그랬더니 1%도 안 되는 사람만이 450V의 전기를 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450V를 돌린 사람이 무려 65%의 실험자였다는 거죠. 결과가 끝난 다음에 알려줍니다. 물론 이렇게 알려주진 않았겠지. 자, 이제 여러분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 뭐 어쨌든 알려주는데 놀래겠죠. 죄송하지만 이 실험은 기억력에 관한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이 제 가운 입은 이 박사와 같이 권위가 가장 강한 그 사람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였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속았다는 마음도 있지만 부끄럽잖아. 그래서 막 내가 어떻게 제가 정말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박사님 아까 박사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박사님이 아무 일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저 말고 저 박사님이 시킨 거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를 던져주는데 그 이야기들은 선생님이 이 실험법 설명을 쭉 하면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물 좀 마시고요. 자, 실험법의 의미를 한번 보죠. 독립변인 외에 다른 변이는 통제하면서 독립변이는 인위적으로 처치하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이랑 양적 연구 수업할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해서 배웠죠. 스탠리 밀그램 박사의 독립변인이 이거였습니다. 똑같은 명령을 내렸을 때 누구는 돌리고 누구는 안 돌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박사의 나중에 생각은 이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박사의 그 질문에 이 거부를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계속 돌렸던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독립변은 이거죠. 나는 저 박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 나는 박사의 말이 얼토당토 않고 흔히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은 거부하고 나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의 결론, 얼마나 폭력적으로 볼트를 돌리느냐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박사의 말을 거부하는 사람과 거부하지 않는 사람, 그 정도의 차이만 변했을 뿐 나머지는 통제한다는 거야. 이런 거야. 원래 저 사람이 4달러를 안 주고 전기 충격을 이렇게 숨기지 않았어도 원래 사람 막 함부로 말하고 해치려고 하고 막 팍 주먹부터 나가는 막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공자님, 맹자님 혹은 신처럼 막 정말 인성적으로 부드럽게 막 흔히 말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함부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는 뭐 이런 사람들이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머지 것들은 뭐 한다? 강하게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얘가 양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왜? 숫자로 측정하기 좋기 때문에.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연구를 하더라도 충분히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명확한 역할 분담이 되거든요. 박사 역할, 연기자 역할, 전기 세팅해주는 사람 뭐 이렇게 또 굉장히 계획적이잖아요. 그래서 통제는 실험법이 질문지법보다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우겠지만 질적 연구에 등장하는 자료수집법에 비해서 얘는 가장 엄격한 통제가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쓰잖아요. 맞죠? 여러분 아까 생각해봐. 내가 그런 실험에 참여했어요. 뭐 시간당 4달러인데 내가 막 열심히 계속 틀리게 해가지고 한 4시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돈으로도 한 16,000원, 2만원 버는 거 아니야. 물론 시급이 4,000원인 건 말이 안 되지만 요즘 기준으로. 여러분 요즘에 아직 시급이 10,000원도 안 되잖아. 근데 1960년대에 시급이 4,000원이었단 말이야. 얼마나 큰 돈이야, 그지? 그런데 그 돈을 받아봐도 내가 450V를 돌리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죠. 그러면 이 결과를 얻은 다음에 내가 돌아가서 야, 난 진짜 헛살았구나. 난 진짜 나쁜 놈이구나. 고작 4,000원 때문에 내가 이 양심을 팔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 과연 괜찮은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지만 사람들에게 전기 충격을 준다는 것이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하다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장점은 인과관계의 파악을 위해서 법칙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이에요. 맞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관계가 분명하잖아. 누구는 박사와의 관계를 끊고 누구는 박사의 말에 아주 동조했어. 아까 말했던 누구처럼. 그렇지. 아이히만처럼. 그러면 법칙 발견에 또 유리하고요. 정확하고 정밀하고 객관적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끼리 비교 분석도 가능해요. 누구한테는 뭐 A라는 행동을 하고 누구한테는 B라는 행동을 한 다음에 엄격하게 통제를 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 이거 여러분이 이따가 밑에 자료 플러스를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연과학에서의 실험이 갖는 장점 있잖아요. 걔네를 그대로 인문과학,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이런 실험에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에서는 엄격한 통제된 실험이 어렵지 않나라는 거죠. 사람이다 보니까 언뜻 눈치 빠른 사람은 중간에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왠지 연기인데?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험이든 시험이든 간에 여러분 못 보고 싶어요? 잘 보고 싶어요? 당연히 잘 보고 싶지. 그러니까 엄격한 통제가 정말 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키기 위해서 이 엄격한 통제를 가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렵지 않나라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윤리적인 문제, 속이잖아. 이게 과연 좋은 결과가 나왔어도 괜찮은 거냐라는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다. 다음에 내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으로 쭉 선을 연결해서요. 줄만 치면 됩니다. 여기 가볼게요. 피실험자, 실험을 당하는 사람. 아까 봤던 그 시간당 4달러에 혹해가지고 갔던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거고요. 연구 목적과 과정 등을 숨기고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니까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겁니다. 약간 몰래카메라 같은 거잖아, 그지? 윤리적으로도 까다롭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이 마지막 단점이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야기해 보세요. 통제된 상황에서의 실험 결과를 갖다 실제 사회에 쓰기가 이게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봐. 이 선생님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과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세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물론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는지. 근데 지금 사실 선생님 거실에서 찍는데 뭐 아무도 없어. 학생도 없는데 있는 걸로 가정하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하면서 여기 어떤 특수효과를 쓰고 어떤 자막을 써야지 뭐 이런 것도 계산을 하면서 한단 말이야.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변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저께 촬영을 하는데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띵띵띵띵 하면서 아파트 그 관리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뭐 층간소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러면서 생각했지. 내 얘기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 방송 끝날 때까지는 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사람이 되게 민감하고 여러분 선생님이랑 지내 맞겠지만 뭐 쌤 반이었던 친구들은 더 잘 알겠지만은 쌤 되게 예민하고 좀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감성적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 타임 끊겼어요. 이 촬영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갑자기 아까 막 끊겼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방송 나오기 전에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방송 끊겼어. 아 뭐야 무슨 방송 나와 하다가 자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의 변수들이 있는데 실제 엄격하게 통제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전기 돌리고 이런 거를 해서 사람은 말이야 평범한 사람도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이런 결과를 실제 굉장히 변수가 많은 현실에 가져왔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냐라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예요. 자료 플러스입니다. 별표 좀 해주시고요. 실험법의 모형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모형을 여러분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렇지. 이거 실험법이네. 이렇게 일단 알아두면 되고요. 이거의 세부적인 내용들에서 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딱 보면은 집단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 여러분 아까 위에서 봤잖아. 실험법은 두 집단의 비교 연구에 용이하다 그랬죠? 이렇게 보면 A 학급에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질문이든지 친절하게 받아주는 수업을 합니다. 막 수업하다가 여러분 질문 있니? 선생님 저 그 질문이요 한 10분 정도 할 건데 괜찮아요? 평소 같으면
야, 네가 그 질문하는 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 또 막히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뭐든지 들어주는 수업을 해서 그게 과연 학업 성취도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래 선생님 10분 동안 질문한다고 했지만 선생님 10년이 되더라도 끝까지 들어줄게 뭐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B학급은 원래대로 막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은 뭐 선생님 질문했어요 선생님 질문했어요 이따가 하라니까 선생님 질문했어요 야 너 이렇게 했어요. 평소대로. 그래서 뭔가를 처치한 거. 그럼 무슨 변인을 건드린 거죠? 예. 독립변인을 건드린 그 집단을 우리는 실험 집단이라고 하고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냅두는 거를 통제 집단이라고 합니다. 개방적 수업 아닌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해요. 걔를 실험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사전 검사라고 합니다. 이때 종속변인이 뭐 점수겠죠. 여러분 이 사전 검사했을 때 두 집단의 점수는 비슷한 게 좋을까요? 다른 게 좋을까요? 그렇지. 비슷한 게 좋아요. 왜냐고요? 이 둘의 수업 방식만 다르게 했을 때 점수 변화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 A 학급은 원래 이 실험을 하기 전부터 사회를 좋아하고 점수 좋은 애들이 많은 거야. 그러면은 이 결과로 A 학급이 점수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진짜 이 A 학급이 정말 이 수업 때 선생님이 다 들어주는 그 태도 때문에 좋아졌는지는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은 차이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좀 어려운 말인데 동질적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인 처치한 거 빼고는 나머지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한 집단에는 개방적으로 들어주고 한 집단은 냅뒀어, 그지? 그리고 나서 검사를 합니다. 성적 측정을 해. 얘는 실험 이후니까 사후 검사라고 불러요. 이 둘은 여러분 수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 둘에는 차이가 있어야만 그래서 요런 형식의 실험을 무슨 방법에서 잘 쓸 수 있다고? 가장 통제가 강력한 실험법에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면접법과 차별관찰법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